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NFBG 사이린 아웃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얼굴을 공개하며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공개할 파워포인트는 바로 진정한 인텔 인사이드는 올 것인가 입니다. 자, 미국과 일본은 언제나 동맹 관계이겠지만 역사를 들여다보면 언제나 싸우는 존재였었고, 때로는 일본이 미국의 패권과 인파를 벗어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1939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제2차 세계대전과 그리고 무역 경쟁, 또한 금융 포석과 타국과 교류를 많이 해가지고 미국에 벗어나는 독자적인 인프라를 형성하고, 그리고 지금의 2020년대에서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방어 전략과 ESG를 잘 활용해서 대만과 손을 잡고 전 세계의 반도체 패권을 차지하면서도 유라시아 진출을 활용해가지고, 만약에 유라시아 진출로 돈을 벌 때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ESG 채권, 즉 뭐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잘 활용할 것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러하겠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우디와 중국, 일본, 대한민국의 회복탄을 왜 언급을 한 이유가, 제가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아마 핵을 통해서 그 무역 장벽에 있는 국가들을 제거하고 미국에 벗어나는 독자적인 인프라를 형성했을 거라고 전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에서 2015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3월 4일에 사우디에 원전 기술을 수출하기로 합의를 하며 9월 3일에 중국의 전승제를 참석해서 정상회담을 진행했고, 그리고 11월 5일에는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한 다음에 8일에 한일 위안부 협정을 체결해서 미국의 그런 반일 전략을 악화하는 데 일조했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6년 때부터 이 한국과 정상회담을 맺은 중국이 작년에 원전 기술을 받은 사우디가 서로 14개 협약과 양해 각서를 체결하면서 4월 30일에 일본과 중국이 외무장관 회의를 하면서 이 북한의 도발 행위라는 이 장벽 국가를 심각한 우려로 포함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8일쯤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하게 되면서 중국이 서서히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월에는 사우디가 박근혜 정부에게 제타와 메타 사이에 100만 호 규모의 신도시 건설 참여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사우디가 아마 박근혜 정부에게 제안했던 게 아무래도 비밀스러운 핵무시설 개발로까지 해당됐을 거라고 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서 내년 3월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싶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서 끝에서 11월 31일 일본과 중국이 1대1로 전략에 협력하며 진행하는 아프리카 산업, 즉 일본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중국을 포함하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3월 13일에 이 한국과 협력했던 사우디가 한국과 협력했던 일본과 교류를 하면서 서로 경제 혜택을 교류하고, 그리고 정보 교류와 산업 협력하기로 합의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만든 이제 지도인데요. 일단 북한과 그리고 이란은요, 공통점은 바로 제재 받는 핵수요 국가이자 지리적인 장벽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대한민국, 일본이 핵을 통해서 북한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협력해서 이란을 무너뜨림으로써 없앤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리와 해상적인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의 1대1로 전략에 연계가 많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해당했던 박근혜 정부가 왜 몰락했을까라고 전 생각해봤더니,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초중반에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는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의 말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에서는 중일이 대한민국을 배제시킬 수 없게끔 미국을 개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라본 중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개입으로 독자적인 패권과 이 형성을 할 수 없다고 분석을 했겠죠. 그러니 중국의 정보기관이 촛불 집회에 유학생을 몰래 참여시켜 공작을 벌였다는 동아일보 이정우 기자의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중국의 입장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그 미국의 힘으로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 박근혜 정부를 제거함과 동시에 미국이 이러한 상황을 방임을 했던 이유가, 저는 그게 중국과 일본의 공작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 저는 방임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저 초록색의 저 제목은요, 한겨레 기사에서 한 2017년쯤에 나왔던 것이고, 밑에 있는 주황색의 기사는요 중앙일보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도에 박근혜가 탄핵이 되고, 그리고 일본이 갑자기 외국 자본이 자기네 경제에 들어설 수 없게끔 다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아마 타국의 금융 공격으로 계획 방해를 저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보 당국이 중국과 손잡은 사우디가 핵 개발할 가능성을 조사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박근혜 정부가 사우디에게 원전 기술 수출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었죠? 중국과 사우디가 손을 잡아서 만든 원전 프로그램이 마치 핵무기 개발로 연계되었다고 미국의 정보기관이 생각해서 분석을 하게 되었죠. 특히 이 지어진 건축물 형태가 이란 이스파할을 설계한 우라늄 농주 시설, 즉 중국이 2000년대 초반에 세웠던 것과 비슷하다는 의견이 올바 소정이 제기되었죠. 자, 왜 여기서 미국의 정보기관은 왜 갑자기 조사를 하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미국 아니다. 사우디, 중국, 대한민국, 일본이 서로가 지니고 있었던 핵으로 장벽국가 제거 계획을 무력화시켰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아베 신조가 갑자기 장거리 미사일 검토하겠다고 밝혔죠. 그러면서도 8월 15일쯤에 자국 안보를 스스로 지키게 되고 말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즉, 미일 동맹 파기와 저는 미국에 위협하는 행위를 할 것이라고 저는 스스로 그 아베 신조가 암시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장거리 미사일 검토와 자국 안보 스스로 지키겠다 발언은요, 결국 사우디와 중국에 연계된 그 아베 신조 내각도 결국 이 핵을 통해서 북한을 없애겠다는 계획을 진행하는 일원이 아니었을까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 2020년 9월 16일쯤에 총리직에 사퇴하는 비극이 벌어지죠. 자, 그리고 올해 8월 25일쯤에 CIA 국장이 탈레반 리더를 만나가지고 철수 시한을 논의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8월 30일 앞두고 갑자기 다 대피시키고 있죠. 그리고 미국은 이 ISK를 공격을 위해서 탈레반과 협력 가능하다고 밝혀지게 됩니다. 즉, 미국이 그 적을 없애기 위해서 탈레반과 협력하다는 말은 결국 미국이 싫어하는 중국을 비롯한 적국을 없앨 때 같이 탈레반과 협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란과 사우디가 과거에는 적이었는데 갑자기 화해를 하죠. 여기서 저는 미국의 계획은
아마 반중 계획, 즉 뭐다? 사우디, 이란, 탈레반을 이 약점을 잡거나 아니면은 비밀스러운 지원을 통해서 다 합친 다음에 중국과 싸우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 대립에 따른 재정 위기를 중국이 겪게 해서 몰락시키는 걸 전 미국의 계획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사우디가 지금까지도 중국과 협력하고 있겠지만 저는 사우디가 중국의 피를 빠는 존재이자 그리고 러시아도 사우디처럼 같이 행동하고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예. 자, 아무튼 미국에서는요, 이 CPU와 GPU를 만드는 세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텔과 AMD 그리고 엔비디아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CPU는요, 프로그램의 연산을 실행하고 처리하는 제어 장비로서 주로 칩 같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PU는 그래픽 연산을 처리해서 영상 매체를 출력하는 장비이자 주로 이 PCI 규격에 꽂아서 연결하는 마치 아주 거대한 카드로 이루어져 있죠. 자, 여기서 일본은 대만과로 손을 잡게 됩니다. 자, 일본이 TSMC에 5조 원이나 지원을 하게 되면서 일본과 TSMC가 손을 잡고 일본 자국 영토의 R&D 거점을 지원하게 되죠. 그리고 일본과 대만이 이 2+2 회담을 진행하면서도 대만 외교 대변인이 이 논평을 거부한 것에 코리 윌리스 교수가 민감한 문제를 다룰 때 우회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결과까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높은 점유율입니다. 현재 AMD 현 CEO는 대만인 리사수이며 일본에서는 라이젠이 나온 이후에 3년 만에 AMD가 거의 70% 가까이가 차지하게 되었죠. 그리고 TSMC가 AMD 파운드리 물량을 싹쓸이하게 됩니다. 특히 TSMC의 7에서 3나노 프로세스 주문 고객 명단에는 AMD가 있고, 그리고 AMD 수수료가 전년 대비 80% 확대된 2010년 생산 규모에서 TS 비율을 증폭하기로 결정했다고 나오죠. 자, 여기서 굉장히 궁금한 점은 일본은요, 컴퓨터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점유율을 급증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이것은 아마 공장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참고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나와 DPG에서는요, 한만원 기자가 일본 PC 시장에서는 집에 PC가 없고 모바일 시장이 대세이며 회사에서 노트북과 PC를 주로 사용하고 다만 복잡한 문서 작업과 멀티태스킹이 필요하면은 넷카페를 이용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MBC 뉴스의 전재 기자가 이 스마트폰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나타냈는데, 문서 작성 시합에서 스마트폰 신입사원이 더 빠르게 완료하고, 그리고 조사에서 10명 기준에서 20대가 9명, 10대가 8명이 스마트폰을 인터넷에 접속한다는 조사가 나왔죠. 그리고 이 통계에서는요, 컴퓨터 나파를 교육하는 기업이 작년 대비 2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일보에서는 이 도쿄 넷카페인 난민이 하루 4,000명이며, 그리고 샤워시와 독바 형태로 취침할 수 있으면서도 도쿄도 담당자는 이 넷카페 절반이 주거 공간이 없는 사람들이자 30대는 금융위기로 해고, 해지의 영향, 50대는 재취업 어려움으로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공통점을 보게 되면 일본인들은요, 모바일과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큰 규모로 작업하는 기업과 개인이 PC를 활용하며 기업 직원과 넷카페 시민은 PC를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이 과연 어떻게 공략할까라고 분석을 했는데, 일단 일본의 공장원들이 기업인과 넷카페 운영진을 접속해서 대만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만 반도체 기업과 만나서 협력하면서 데이터 하드웨어 통로를 비밀리에 개발해가지고 타구 해킹에 따른 유출을 저지하는 데에 쓰일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의 안에는요, 주로 대표적인 4명의 대만의 인맥이 있습니다. 리서스와 젠슨 황, 빅터 팽은 미국에 있지만 다만 마크리와 모르창에 있는 TSMC는 비록 대만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그러나 미국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AMD와 엔비디아, 자일링스는 팹리스를 담당한다면 TSMC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 역할에 해당합니다. 즉, 팹리스는요, 그 설계면을 설계하고 작성하는 기업을 뜻합니다. 예. 자, 그래서 AMD CEO를 직책을 맡고 있는 리서스와 엔비디아 CEO 회장 직책을 맡고 있는 젠슨 황이 서로 친척 관계일 수 있다는 2018년 6월 6일 쌀리 인터넷 뉴스 대만 뉴스 보도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AMD가 자일링스가 2020년 10월부터 인수합병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어떻게 벌어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해봤는데요. 일단 저는 첫째, 대만과 일본의 반도체 기술 협력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성능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둘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특히 이 하단에 일본 반도체의 해외 협력과 소재 세계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리고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유럽과 미국 산업 패권을 포섭하는 반도체 생산과 투자인데, 물론 지금의 대만과 TSMC가 미국에 투자하고 있지만 그러나 대만, 독일, 즉 유럽 지역 공장의 설립 추진을 공식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산업이 몰락하는 중국의 수요층을 확보하는 동시에 동아시아에 진출하는 것인데요. 일단 저는 이 대만과 일본이 동아시아 진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우선 경제적인 포섭과 자본적인 포섭, 즉 그 중국의 인프라와 기업 지분을 아주 마구마구 사들일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이 소재 생산 기업을 한국에 공장에 증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마 이것도 결국 대한민국까지 포섭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과연 미국이 과거의 적이 부활하길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국 생산을 안보 문제로 유도하는 것에서 인텔의 팻 겔싱어가 대한민국과 대만의 반도체 시설에 적국의 공격을 받을 수 있게 따라서 반도체 공급 불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기서 그가 주장한 해결책은 USA, Chip First처럼 작업 수수료 수요를 해결한 생산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각 회사의 반도체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자국 회사의 인텔이 서서히 공정 제조와 개발 능력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인텔이 2014년부터 거의 14년, 지금 2021년까지 14나노를 오랫동안 유지해왔어요. 반면에 TSMC와 삼성은 14나노를 뛰어넘는 7나노, 3나노, 5나노 이미 다 개발하고 있죠. 7나노는 이미 다 개발이 돼서 양산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성능 경쟁에서 미국 패권의 악화될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해결책으로는 뛰어난 삼성과 TSMC 기술을 이식하는 것이라고 저 보입니다. 예. 또한 특허를 개방하거나 아예 활성시켜가지고 장터 공유 커뮤니티를 만든 다음에 제조 장비를 소형 통합화 시켜가지고 향후에 우주 개척 시대 때 우주앱에서 만들어 놓은 우주 인터넷을 통해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반도체 생산에서 우주 개척에 많이 쓰여질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대만과 중국 사이에 군사 대립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저는 중국에서 미국의 스파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만약에 대만과 중국의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각국의 본사 공장이 파괴된다면은 영토 패권이 붕괴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붕괴된다면은
이 자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써야 되고 결국 재정난 때문에 이 주변 금융 세력들의 자본 매입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게 된다면은 이 공급한 금융 세력들은요, 그 회사를 조정할 수 있는 금융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또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해당 미국의 해외 반도체 공장 문제점을 조사해가지고 생산 차질에 따른 회사 매출을 악화시켜서 재정난까지 몰고 갈 수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성장하고 각국의 반도체 수요층을 포섭하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는데, 인텔은 미국의 국방부와 자국 내 반도체 설계 생산 지원 협약을 맺었고 국방부는 이 램프C라는 공정 개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국의 국방부는 미국 정부에 해당이 되어 있죠. 그리고 미국 정부는 각국 반도체 회사에게 너희들 반도체 정보 기술을 내놔라 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미국 정부가 각국 회사로부터 받은 반도체 기술을 미국 국방부에 쓰게 된다면요, 결국 인텔은 자연스럽게 지체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인텔이 그 12세대 인텔 코어 i 시리즈에 내놓는데 거기 제조 그 반도체 나노가 7나노더라고요. 아무래도 인텔이 미국에게 혜택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미국과 유럽은요 지원을 하면서도 인텔은 투자로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게 미국이 지속적인 반도체 수요와 제약 권한을 마련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요 인텔이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인텔이 미국과 그 교류를 계속하는 한 인텔과 미국은 같은 집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서로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까지 개입된 거 봐서는 아무래도 일본과 대만을 견제하는 그런 외교적인 교류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결정타는 인텔이 그래픽 공급란에 TSMC를 왜 선택했을까입니다. 자, 인텔이 12코어 12세대 프로세서를 생산하면서 독자적인 7나노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는데, 여기서 왜 갑자기 TSMC를 선택했을까요? 자, 여기서 지금의 그래픽카드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에 관해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첫째, 지속적으로 암호화폐가 채굴에 열풍하게 되면서 그래픽카드 사용량이 급증해버렸고, 이에 대응으로 채굴 제한 LHR 기술이 도입이 됩니다. 하지만 이 채굴 제한 기능이 무력화하거나 이 자체에 제외된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전되면서 전혀 수요층이 감소되지 않고 있죠. 즉, 반도체 공급난과 그래픽카드 수요난은 저는 이것도 결국 암호화폐 채굴 열풍이 불러일으킨 게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 암호화폐 채굴의 본질은요, 사용자의 수와 연산적인 거래 명세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즉, 그러함으로써 수익성을 얻고 이는 곧 암호화폐 기반 경제로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인텔이 자기가 개발한 아크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를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왜 TSMC 선택했을까라고 저 생각해본 결과, 미국과 인텔의 계획에서는요, 미국에 대내적으로 투자한 TSMC가 미국의 의존대도를 유도하면서도 경쟁사 AMD, 엔비디아가 생산 실적을 악화시켜가지고 해당 시효를 교체되도록 명분을 쌓는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TSMC가 AMD, 엔비디아가 생산 실적에 따른 대만 시효가 교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오히려 도와준다면은 사후에 법적으로 대만 인프라를 문제를 부각하는 것이라고 전 부각시킬 수 있다고 전 보입니다. 예. 그리고 상단에 가제 360에서 인텔 아크 개발자 인터뷰에서는 라자 코드리가 채굴 억제 기능 관해서는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로드 챈들러도
채굴에 관련된 기능을 구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죠. 전 그래서 이 결론은요, 미국의 인텔도 채굴 열풍으로 높아진 수요와 가격 상태를 잘 활용해서 결국 이런 상태는 끝나지 않고 이어질 것이며, 대안으로는 클라우드 게이밍이 부각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대만이 주도하는 AMD와 엔비디아는요, 과연 어떻게 해서 이 반도체 공급난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요, 일단 첫째, 미국의 애플이 가지고 있는 단계적인 출시 구조를 단기 기준처럼 활용해서 마치 기본 생산량을 TSMC가 맡기고 추가적으로 생산해야 될 필요한 양을 삼성과 SK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담당자 계약 기준을 오랜 기간 동안 추가 요청을 즉시 실행하는 구조 형성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성공과 실패를 가늠짓는 그런 계약으로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TSMC의 공장 증설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며 그 TSMC가 공장 증설을 할 기간 동안만 출시할 모델의 개수와 양을 줄이며 소프트웨어 기반 성능 향상 구조와 그리고 구독제 방식으로 지속적인 이익을 형성해야 한다고 저는 보입니다. 예. 자, 제가 만든 파워포인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며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후원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좋은 모습과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